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파리복순보다 못합니까? 그놈의 돈.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날 생신날이 제삿날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 네. 사업주가 처벌한 건이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이 됐으니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 건수로 본다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청인데 28건으로 네네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는 5건이고요. 이 대구청은 15건 중에 한 건만 이 송치가 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기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처벌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사업주가 여기에 이제 얼마나 관여하고 있어야 되는지, 즉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가 않아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부터 또 이제 경찰이나 검찰 모두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사업장을 여러 개를 운영하면 또 여러 개의 그런 세무 관리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귀찮아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업장은 2대, 가짜 3.3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컸을 때 노동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자유롭지 않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데 근데 세금만 개인 사업자의 세금을 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넘었었고 또 타 매장에서 지원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매점이고 사무직 한탄한탄 사이에 사업자를 팔아놨더라고요. 난 집에 가서 여기 확인해보니까는 아 이게 가짜 모임 비만이구나. 그놈들구나. 이게 세상에 이런 데 있구나. 사업장에 문이 이제 뭐 가게 같은 경우는 문이 하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나밖에 못 하는데 문이 2개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2개를 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기 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피해 가십시오 하는 컨설팅이 나왔었고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영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빅벙커 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실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건들에서요,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실마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얼굴만은 제가 못 봤던 고인이지만 다음날 급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평소 CCTV 확인 결과 고인의 신체 일부가 10시 45분까지는 확인되었습니다. 예, 지금 똑같이 재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를 물려서 헤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요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작업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 추락 살 수 있었는데 이 망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이 발판 안전한 발판 망만 있어도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전 발판과 그늘망
옆에 여기 망 겉에 아무것도 안전장치가 돼. 제가 그날에 사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 자체가 보는 순간에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망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너무 안 돼요. 현장 초기에는 시스템 설치, 작업자에게 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게 함. 근데 2002년 6, 7월경부터는 발판과 안전망 작업을 건설 직영 작업자에게 설치하게 함. 이후 안전망은 전 현장에 설치된 바 없음.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직영 작업하고 축소시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까? 그놈의 돈이 뭐길래? 높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추락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저희가 추락했을 때 몸이 매달릴 수 있는 이 줄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걸 수 있는 줄을 설치를 하는데요. 당연히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전문팀이 배치되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시설을 작업을 해야 하는 저희들이 직접 줄을 치고 거기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줄을 치면서도 결국은 여기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몸을 맡겨서 추락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뺄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건물은 올라가야 되니까 직접적인 공사 비용은 줄일 수는 없고요. 건물이 지어지는데 영향이 없는 안전 비용이나 시설비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투입을 최대한 줄이거나 생략하죠. 그렇게 하면 건물은 올라갑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어나가겠죠. 지금처럼. 그건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설 장비에 끼어 또 추락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것. 굴착기의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3층 높이 약 6m 아래로 떨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이제 뭐 끼임이라든지 뭐 추락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너무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제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그런 사고들이거든요. 매년 사고 내용 원인 분석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재해가 아니고 늘 옛날적으로 일어났던 반복적인 이런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인데 아예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거죠. 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게 산업재해라고 하니까 뭔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뭐 특수한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고들이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소홀해서 발생한 사고라 그럴까요? 참 이게 원시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이에요. 2022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면 추락이 거의 이제 4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끼임이 이제 약 18%, 물체에 맞음이 이제 10%, 깔림이나 뒤집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8%, 부딪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6% 정도 있어요. 대다수의 사고가 추락이나 끼임 사고 등 전형적인 이제 재래식 산업재해가 많은데요. 이러한 산업재해를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형 산업재해라고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만 지키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고 나자마자 옆에 없으니까 뭐 그런 사망에 이른 부분도 경우도 있죠. 있었죠, 그죠? 네, 그런 사고들도 있었죠. 이게 60, 70년대나 있을 법한 사고고 그때부터 들어왔던 사고들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 설비와 장비 그리고 절차에 대한 이 경영주들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50인 미만의 주물 공장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물
공장에서 용광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받으려면 자, 이런 안전보호구 다 착용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셨는데? 네. 그래서 현장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업 경영주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게 작업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재 더 빈번하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이렇게 그쵸. 요령 막 이런 네, 근데 것들. 규칙은 다 알려줍니다. 원칙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는데 우리는 교육은 했습니다. 근데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다 착용하고 하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11월 초에 부산에서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네. 했는데 이 노동자는 그 공장에서 이전에도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었고요. 근데 같은 공장에서 9개월 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조사도 받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끼임이나 추락, 그 부딪힘의 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또 써야 할 장비 제대로 쓰고 안전지지대 똑바로 설치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예방을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게 같은 사람이 네.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다쳐서 다른 업무로 배치했다가 다시 보냈던 거죠. 근데 이 사람 말고 9개월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다쳤어요.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은 곳에서 같이 재해가 다시 발생했다는 건 정말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고 불리는 이제 한 유명한 조선소에서는 창사 이래 이제 400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산재 사고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산재 은폐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은폐하는 그런 산재 발생 수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노동부에도 조금 더 적극성을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이 3,476건의 이 중대재해 중에 5분의 1이 넘는 75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이었죠. 기적적으로 생안에서 돌아오셨지만 이 봉화의 광산의 네. 광부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광산에서 7월에 이미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혐의를 받아서 조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그 현장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광산은 광산안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산안법보다 조금 더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거죠. 이 노동부가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조금 더 엄격하게 이 작업 중지 해제를 할 때도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답하고 좀 착잡합니다, 그렇죠? 처벌법이니까 처벌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벌만의 능사도 아니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토록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그 원당의 롤 있잖아요. 그 롤 넘어져가지고 손 다쳤던 겁니다. 예. 이 친구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 일하는 한국 노동자가 한국 사람고 손을 다친 거 그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캄보디아 친구 이처럼 많이 다치는 거 아니고요. 좀 다쳤다고 하는 것 같은 기계에서. 대부분 다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같이 일하는데
이 친구보다 먼저 와서 일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반장님 물어보면 가르쳐줬는데 자기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때문에 좀 회사에서 이 산재 사건 일어난 것 뒤에부터 그다음에 회사에 교통서류 기록 받는 것처럼 서류를 사인하고 교육은 잘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교육은 안 받았지만 안 받고 사인만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만 아니고요. 회사 일하는 다 직원들을 사인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노동부가 사후 약방문이죠. 그런데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조업에서는 분기별로 6시간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을 이렇게 아마 적치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기별로 나눠놨는데, 근데 영세한 사업장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교육이 법에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죠. 산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영세한 사업장은 뭐 자본의 영세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안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사업주에게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영세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레탄 작업을 하면 이중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폭발이 되거든요. 그러나 작업자는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생하는 겨울에 양생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어떤 10일이나 며칠이자 정해진 날짜가 지나지 않으면 지금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0몇 층에서 그 부실 작업을 눈에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위험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안전에 대한 상식, 지식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해라. 위험하다. 위험한 곳에는 뭐 작업하지 마라. 이런 그 획일적인 이런 교육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의 인과관계 교육, 어떤 그 작업자나 근로자가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상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인력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안전관리 인력을 하다 보니 어떤 비용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굉장히 그 영세하다고 보거든요. 영세하다는 얘기는 그 사업주 자체도 안전의식이나 안전지식 이런 것도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만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안전이 노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안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투자하려는데 뭘 투자할지를 모르거든요.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해는 예방하는 게 우선인 거지 벌어진다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은 이 법 준수를 안 해왔다가 사람 죽으면 정말로 기소가 되고 입건이 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해요, 대부분. 왜? 대표자 혼자 개인기로 버티던 회사인데 대표에서 없어지면 회사 망하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 고용 날아가는 거죠.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고. 네, 방금 보신 이제 이런 거죠. 또 이런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세 업장의 경우에는 뭐 안전 관리자 채용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들어요. 중대재해 예방 못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뉴스에 보도가 되는 이 포스코
이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로 인한 이 산업재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포스코 원청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요. 이 사망자가 나오는 거는 다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고였거든요. 이야기는 이 기업이 예방에 돈을 투입하고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영세한 기업체들이 안전관리자를 전문적으로 따로 둘 수 없다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좀 필요하고, 만약 이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구 경북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12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에서는 다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게 사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강화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이 부분이 너무나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업 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인원이 적다고 좀 봐야 되고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 수는 741명 정도입니다. 근로감독관 1인당 약 2,900여 곳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셈인 거죠. 그러면 노동자 수로 친다면,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자 수로 친다면 1인당 2만 5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거죠.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심각합니다. 그 대구와 부산도 근로감독관 한 명이 2,000개 되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매일 출근한다고 쳐도 하루에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의 이 과로도 참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자기도 사고가 일어나면 너무 안타깝고 사전에 내가 가보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근데 우리의 근로조건도 노동조건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근로감독관 확충이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이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숫자는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엔 안 맞는 것 같아요. 더더욱 감독은 더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체크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현장 관리에 당연히 어려움이 안 되는 거죠.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문제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보니까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노동부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역의 산업과도 연결돼 있고 결국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게 지역민들의 조금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한다면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대구는 10월 1일에 산업재해 예방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3명 위촉에서 활동 중입니다. 근데 아까 근로감독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안전지킴이 3명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와 편성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편성할 수 있답니다. 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거는 우리 일 아니다라고 손을 좀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을 잘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봐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게? 산재 예방 관련해서 쓰고 있는 예산 규모를 보면 3억이 채 못 됩니다. 야, 정말 적네요. 지난 12월 1일부터 부산시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부산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노동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0.3%. 근데 각종 노동 관련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지자체 이제 중대재해 담당자들 이제 이분들도 산업재해나 좀 중대재해 전문가로 좀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을 일회적으로 이렇게 선임하고 하는 것보다
좀 양성을 하는 예. 측면에서도 예산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는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까 쭉 얘기 나왔듯이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어떤 주체로서의 그런 태도 변화 이런 것들 또한 투자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 로드맵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3대 사고 유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과 이 노동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좀 빠지겠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겠다. 라고 해석할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뭐 내용은 보면 로드맵 자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다 그럴싸해 보이고 예, 괜찮은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전 사실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거나 추상적이죠. 네.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도 사실 비슷비슷하게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들로 짜여져 있다고 보여져요. 로드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법과 예산으로 이 실행력을 입증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이들 좀 접목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좀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눈을 또 크게 뜨고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또 다른 과제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논란되는 사안들,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은 아직 현실 적용과 사고의 어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근데 뭐 무용하다, 없애야 된다. 허점은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도 이 벤투 감독을 6개월 이후에 경질해야 된다.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4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산업 현장 중에 하나인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 포수 마스크 장비를 쓰지 않으면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타자와 포수 간의 거리도 일정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켜져야지만 경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일도 안전관리 규칙을 지켜야지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와닿는데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게 되게 중요한 예를 드신 게요. 야구도 산업 현장이에요. 선수들에게 직업의 현장이고. 근데 그게 정말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느 누가 안 쓰고 가면 마스크를 쓰면은 안전하지만 이러면 잘 안 보이므로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죠. 네, 정말 좋은 예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쑥쑥 실력이 이제 늘는 원래부터 것 이제 이게 지난 12월 10일은 태안화력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네, 사주기였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산업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그리고 위험에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정들을 조금 이제 사후 발생의 뭔가 개념으로 보고, 사후 발생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사업주나 뭐 경영주들의 이렇게 족쇄를 재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런 이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처벌들이 그거 받을 비용이나 노력이라면 차라리 산업안전 예방에 더 신경 쓰라 하고 이 법 체계가 설계됐다라는 거,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인데, 이제 사업주 당신들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다른 사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러고도 당신들은 그 법이 가혹한 법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또는 내 가족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이 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관련돼서는 무관용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안전에 특별히 정부가 대책을 그다음에 지자체가 준비를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는 이유는요. 어떤 일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우리의 안전과 어떤 생명을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었지요,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다가 어느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다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처벌 없는 이름만 처벌인 중대재해처벌법. 사람의 그러나 목숨과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의 현실에 맞는 그런 방안 마련이 그리고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